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지방 날씨가 가을가을합니까? 여기는 좀 흐리네요. 오늘은 흐리고 낮에는 잘 모르겠어요. 낮에는 아직 여름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저녁 한 7시 이후 그 무렵부터는 이제 좀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가서 목에다가 주사 좀 맞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병원 한방병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맞고 나면 그래도 훨씬 나아요. 이게 조금 한 뭐 몇 번 연속해가지고 계속 맞으면은 기존하고는 몸이 좀 다른데 한 2주 이상 만약에 안 가면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빼먹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자진 않았는데 되게 개운하네요. 신기하게. 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9시에 바로 킬 수 있었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방향성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5장 후반에야 이제 그때서야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많아가지고 사실상 5전장은 분석할 거리들이 별로 없어서 최소한 30분 흐름은 지켜보고 나서 뭔가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 당일장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흐름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지금 좀 보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명선이 코스닥 700이거든요. 요 자리를 너무 크게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 세 차례 이상 이제 좀 지지해주면서 여기는 최소한 크게 이탈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투자자들한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신뢰를 좀 줘야만 그래야 저는 이 자리를 딛고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보시다시피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계단식 하락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장기로 봐도 보여드릴게요. 700짜리인데요. 차트 잘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여기가 지난 거의 20년 주기로 봐도 돼요. 20년의 흐름 동안에 각 시기별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자리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증시는 크게 2015년 전후로 나누거든요? 뭐 그 전에 이전 세대 분들의 내용까지는 제가 몰라요. 제가 들어온 이래로는 보통 요 정도 흐름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단 말이에요. 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양적, 질적 성장을 동반했던 시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저점을 거의 한 20% 넘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 2020년도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한번 맞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승 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그런 그림인데 15년 이후의 생명선은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15년 이전에 국내 증시가 코스닥에서 목표 지점으로 가고자 했던 방향성도 여기에요.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빠졌었어요. 기존에는. 지금은 15년도 이후는 이 자리를 지지를 해서 올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이 여기에서 지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요. 보시면은 15년도 이후부터 2022년도까지 약 7년의 시간 동안에 사실상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뭐 안정감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지대 역할을 잘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하락 구간에서의 그런 어떤 최후 보루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깨버리면 15년 이후부터 2022년도까지 약 7년의 시간 동안에 사실상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그 밑에 하단으로 받치는 지지가 한참이나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은 600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증권가의 지금 보수적인 집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하단을 직접적으로 코스닥 600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수 환산 해본 결과 코스닥 600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마 600을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600 라인 같은 경우는 어, 뭐 모르겠어요. 어떤 경제 상황이 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크나큰 이슈,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같은 사태가 하나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쉽게 접근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이 가을 정도라 그랬잖아요. 가을 시즌, 역구명 장세에서 이제 지금 완연한 겨울로 가고 있는데 겨울 시즌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제때 통제가 안 되고 연준이 강한 긴축 기조를 시장 기대치보다 더 길게 끌고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딱 현재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자료에 기인해서는 딱히 근거를 좀 찾기는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고, 개인의 가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는데, 그런 뭐 기초 자료들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는 네, 크게 추세 이탈을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한 680 정도 라인으로 봤었거든요. 여기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단을 한 68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한 번 터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든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요번 주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아마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주 후반부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680포인트 저점을 찍고 나서 더 이상 크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변수만 없으면 되는데 내일하고 그 다음에 말일에 그 GDP 확정치 그리고 PCE 발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좀 중요한 지표들이 나가 있는데 PCE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거든요. 그 CPI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진짜 분석가들한테서는 거의 뭐 교과서 같은 그런 지표라고 본다면 PCE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주지는 않지만 연준이 실물 경기 지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이 긴축 강도라든지 긴축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속보치가 있고 예상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확정치 GDP 발표가 되는 건데 썩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지 안 줄지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미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로 오히려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는 이제 그 우리 투자자들이 물가 지표만 조금 자리가 잡히면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연준이 긴축 강도를 늦춰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8월 장세에서는요. 근데 그 희망이 이미 꺾였어요. 8월 FOMC에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연준은 강경한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로 국채금리 상승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는 기대감을 품고 2년짜리 단기물 국채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단기물 국채가 급등을 해버리면 상대적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엄청 떨어져요. 주식시장의 지금 기대 수익률이 6%대인데 채권금리가 4%대면 요거는 완전히 원금까지 다 보장해주는 안전자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위험상품이거든요. 위험상품 대비 안전자산 그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밖에 안 나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 결과로 그 9월달 들어서 강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고점 대비 한 20%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되는 GDP요.
GDP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미 선 반영해서 떨어져 있는 이 가격, 그리고 연준이 더 이상 추가적인 긴축을 더 이 수준에서 높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의 최상단으로 지금 전도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네, 요런 것들이 결국은 뭐 불확실성의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확대 해석은 더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지점에 있다라고 보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물가 지표가 꺾인다라고 했을 때도 연준이 긴축을 더 이상,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딱히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을 다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PC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간격이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는 CPI 발표 그 0점, 소소점 하나로도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지점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하단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데, 상단으로 갈 수 있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이번 주 저는 주 초반 월화 수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오늘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여기서 크게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큰 변수는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주 후반부터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GDP와 PC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크나큰 변수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냥 조금 마음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 매매죠. 반대 매매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2시 이후에 나오는 스탁론이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 그리고 엊그제 양 이틀에 걸쳐가지고 반대 매매가 평균치보단 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 하락이 지금 월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2거래일, 3거래일을 간격으로 두고 거기서 이제 그 청산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지금 한 차례 나왔고 두 차례 나왔잖아요, 세게. 근데 이미 그 사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 잠재적 반대 매매 물량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을 누가 소화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월요일날 코스피가 3%, 코스닥이 5% 폭락을 했었어요. 그죠? 그 물량들이 이제 내일 무렵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신규 담보부족 매물을 어떤 수급의 주체가 받아주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2시 무렵에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거는 수탁론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강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어떤 수급의 주체가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반대매매 물량은 외국인하고 사모펀드가 가져가 줬어요.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소화를 해주면서 시장이 더 크게 붕괴되는 것을 좀 막아준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타이밍에 그 친구들이 수수관관하고 팔짱 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폭락 장세가 더 연결되지는 않았고, 5%대 강한 하락 후에 소폭 숨고르기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고점 대비 하락률 30%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형성한다라고 분석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을 통해서 보는데, 신용장구 추이로도 봐요. 신용장구도 마찬가지. 최고점 대비 25% 하락부터는 어느 정도의 바닥이다라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대입을 시키면 여기는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17조 후반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단기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18조 7천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7천억 정도는 더 빠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전 범위로 그 계산하려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잔고융자가 보통 3일 수도 결제를 반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 폭락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번 주까지는 내내 반대 매매 물량, 부족 물량으로 시장이 조금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 후반에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구 추이 잘 보시고요.
지금 보면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체결이 훨씬 많아요. 지금 만 한 3천 계약 이상 들고 있는데 시장을 더 이상의 막 추가적으로 크게 하단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지금 매도 계약을 지속하고 있던 걸 좀 멈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을 그래도 의미 있게 조금씩 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양시장에서요.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양쪽으로 지금 보이는데 특히나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차익 거래가 좀 있었어요. 매수 차익 거래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좀 샀어요. 현물을 좀 사면서 선물 파는 그런 차익 거래를 좀 해주면서 다행스럽게도 그 영향으로 그냥 반강제적인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찰됐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상업펀드에 저점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개인의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내는 그림이었겠죠. 그래서 보면은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산업에서 대부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반쪽짜리,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업은 아직 이렇다 할 반전을 보여주지는 못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 지금 디램이든 뭐 낸드든 마찬가지겠지만 유통 가격이 지금 제대로 자리가 잡히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넘치는데 반해서 지금 수요는 점점 그 물질기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유통업자들이 아니 굳이 더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계약을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단이 크게 열려 있는 상태고 가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가늠하지도 못할 정도의 하방이 열렸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업황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도 쉽사리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기를 워낙 민감하게 타는 업종이고 그리고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업종 가운데 하나인데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반도체는 늘 파도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하단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최소한 2개 분기 이상 먼저 선제 반영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가격이 결국은 내년 2분기 초입 정도 되겠네요. 내년 2분기 초입 정도의 업황을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단타로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지탱할 만큼 하겠구나라고 분석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산업도 오늘은 좀 물줄기가 어제에 비해서 좀 약하네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뭐 AMD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 소폭이지만 한 2, 3%대였나요? 반등이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아마 1%대 반등을 했을 건데 1.04% 반등을 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등 그리고 주요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반등이 우리 시장에 오늘 반영이 되지는 않네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요. 상승 종목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13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뭐 한 800여 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승이 없네요. 그러죠? 신기한 흐름이네요.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일단 가볍게 좀 볼게요. 빠르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대체 누가 움직인다는 거죠? 팜스토리 한일사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 또다시 우크라이나 관련주네요. 그죠? 또다시 우크라이나 관련주 곡물사료 에너지겠네요. 그죠? 이거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신재생 방산 비료 곡물 에너지네요. 그죠? 비료 곡물 에너지 움직일 때 우리 시장이 근래 들어서 너무 재밌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저런 친구들로 수급이 들어가 버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활개를 치네요. 치료제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 원격의료 관련주, 재택근무. 뭐 코로나 테마 왜 다시 걸죠? 참 재미없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지금 실적지 움직임은 없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썩 재미있는 모습은 아니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상승 중 702포인트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2220포인트,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수급 한번 보죠. 어떤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기관들이 극단적인 관망장세네요. 기관들이 완전히 극단적인 관망장세를 좀 취하고 있는데, 지금 9월 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부클루징은 좀 일찍 시작한다라는 그런 썰이 돌고 있어요. 좀 증권가에서. 부클루징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뭐 한 해 마무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결산을 할 텐데 그 결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그 결산 지표랑, 그리고 그러니까 결산을 조금 먼저 시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간격을 두고 그 후에 일어나는 그런 매매 활동으로 인해서 그 실질적인 결산과 그 기존의 장부에 그 기재됐던 그 결산과의 이격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기 위해서 매매 절대량을 확 줄여버리거든요. 그거를 부클로징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요번에는 조금 일찍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하락장에서는 일찍 들어갈수록 좋고 상승장에서 일찍 들어가면 좀 불리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락장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들어가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래 되면은 조금 더 시장이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요즘에 많이 팔아가지고 빠지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전개 방향성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변수를 만들거나 혹은 시장의 어떤 강도를 이렇게 좀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지금 700억 정도 매도 내고 있는데, 기존 같았으면은 뭐 700억에 또 지금 정신을 못 차려야 맞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에너지를 회복해가지고 700억 수준은 충분히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초를 칠 수가 있어요. 지금 9시 이제 10시밖에 안 됐는데 오후장 후반 들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투심 매물 나와버리거나 막 이래버리면은 중소형주 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를 치는 역할을 지금과 같이 그냥 좀 잠잠하게만 끌어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사주는 날에는 지수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상한 짓 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사모펀드는 요 근래 들어서 폭락장에서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오늘 투자 신탁도 연기금도 뭐 큰 매물이 없어가지고 중소형주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계기는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상으로는요. 금융투자 물량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어제 엊그제 그 차익거래로 들어왔던 물량이 좀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적 매물이고요. 오늘의 관건은 결국은 외국인이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800억까지 팔았다가 소폭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팔았다가 줄였다가 또 다시 팔고 막 이러는데, 절대량이 너무 적어요. 오늘은 양시장이 지금 1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조 5천 나오고 있는데, 평균 뭐 많이 나올 때는 요 시간쯤에 2조는 넘겼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1조 5천밖에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매매 절대량이 굉장히 적은, 그냥 좀 관망하면서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700선을 잘 지탱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개인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내일 모레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소화를 좀 해줄 수 있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GDP 그리고 PCE 발표가 있는 이번 주, 그리고 나서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것 같은데, FMC 발표 이후로 그 6월부터였나요? 보니까 한 주, 그 발표 당일 그 주랑 그 다음 주의 주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정상 범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경우가 많던데, 그렇게 10월 초입은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는 이제 중국의 당대회가 있어요. 중순에.
그래서 거기서 시진핑의 3연임이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고수하고 있었던 좀 시장 안정 정책,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같은 것들을 좀 완화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는 확연하게 성장의 무게를 좀 두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를 꾀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 기업들, 산업들, 부동산 경기까지 모조리 망가뜨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크게 타격을 줬었던 OLED라든지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물꼬가 좀 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여행제기가 10월 11일부터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 큰 이벤트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기존에 좀 많이 주춤하고 있었던 여행주, 화장품주, 뭐 항공주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모멘텀을 받고 고개를 좀 들어주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시장이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고 크게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등장을 해줘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가격이 애매해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마트 참여자들이. 근데 어느 코너에서 갑자기 배추를 막 500원에 팔아요. 막 날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순간적으로 몰리죠. 매수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거에 심리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안 가던 손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배추만 살 것을 고춧가루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그 흐름이 확산되거든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행위는 똑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승 기조를 태우는 초입에서는 그런 강력한 재료 하나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치고 쭉 올라가 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폐배터리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흐름 따라서 전기차 2차전지 소재 가고 리튬 니켈 가고 뭐 양극재 음극재로 건져가지고 셋업체 움직이고 완성차 움직이고 자율주행 가고 로봇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단기 순환매가 좀 돌아줘야만 증시의 분위기가 좀 살아날 겁니다. 그래야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료가 등장해야 그 재료가 먹히지, 그냥 이런 식으로 완전 매수 조치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재료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매수가 붙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제 폭락때 교체 매매로 폐배터리 관련주로 했는데요. 지금 꽤 수익 중이긴 한데 교체 매매는 손절부가 아직 못해서 이럴 땐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뭐 선택 사항이죠. 그게 추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막 이런 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뭐 글쎄요. 어쨌든 간에 뭐 알겠고요. 지금 시장은요 거의 멈춰 있어요. 지금 10시 1시간이 지난 수급인데 양 시장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안 터져요. 똑같이 지금 1조 5천인데 거래대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거의 완전히 손 놓고 관망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럴까 봐서 방송을 일부러 조금 늦게 킨 거거든요.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제가 방송 킨 뒤로 지금 1포인트 움직였어요. 700포인트에서 켰는데 지금 701포인트요. 그래서 그러네요. 재밌네요. 우리나라는 보통 대만 시장하고 같이 동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 시장 흐름도 눈여겨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아주 큰 하락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대부분이
반등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여나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재차 등장하면서 더블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가 최바닥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도 언론에서 지금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죠, 분위기가. 근데 전 뭐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보는 지표들 상에서는 아직까지는요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